2022년 9월 중국 제20 전투기 4대가 인도네시아 나투나 해역 영공을 아무 예고도 없이 침범했습니다. 인도네시아 공군이 긴급 출격했지만 제2은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레이더엔 흔적도 없었습니다. 스텔스였습니다. 그로부터 18개월 뒤 그 제2-20을 만든 나라의 대표단이 자카르타 국방부에 나타났습니다. 제한 금액 38억 달러, 계약 기한 72시간, 그리고 한마디, 받아들이지 않으시면 말레이시아로 갑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72시간 뒤 인도네시아가 선택한 건 중국도 미국도 러시아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뒤엔 아무도 몰랐던 70년의 이야기가 숨어 있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에 대한민국 파이팅 남겨주세요. 제 이름은 수산토 위자야입니다. 인도네시아 공군에서 32년을 보냈고 지금은 국방부 공군력 현대화 사업을 총괄하는 차관직을 맡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인도네시아가 어떤 전투기를 사느냐를 결정하는 사람입니다. 25세 처음 조종석에 앉은 날부터 저는 항상 숫자로 생각했습니다. 추력, 항속거리, 레이더 탐지거리, 단위당 유지비,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로 결정을 내리는 사람. 그래서 동료들은 저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수산토는 기계야. 심장 대신 계산기가 들어있어. 저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었으니까요. 아버지는 공군 정비사였습니다. 평생 경납고 기름 냄새를 달고 사셨고 말수가 적었으며 딱 한 가지 말씀만 반복하셨습니다. 산토야, 무기는 쇠붙이가 아니야. 만든 사람의 마음이 들어가는 거야. 어린 저는 그 말을 흘려들었습니다. 아버지는 낭만주의자였고 저는 현실주의자였으니까요. 그런데 2024년 3월 저는 그 말이 세상에서 가장 정확한 진실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것도 72시간이라는 벼랑 끝에서.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한국을 선택지로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무시했다는 표현이 더 정확합니다. KF-21이 개발 중인 전투기 아닌가요? 실전 배치도 안 된 물건을 32년 경력의 차관이 그런 도박을 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적어도 그 72시간이 시작되기 전까지는요. 중국 대표단이 떠나고 저는 혼자 회의실에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자카르타의 야경이 쏟아지고 있었고 테이블 위엔 38억 달러짜리 브로셔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숫자는 명확했습니다. 조건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손이 가지 않았습니다. 32년 동안 한 번도 없던 일이었습니다. 데이터가 분명한데 결정이 안 되는 상황. 저는 그때 처음으로 아버지 말이 떠올랐습니다. 만든 사람의 마음이 들어가는 거야.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 국가 코드 플러스 8이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하마터면 끊을 뻔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전화를 받은 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었습니다. 사실 그날 회의는 갑자기 잡힌 게 아니었습니다. 중국은 6개월 전부터 공을 들여왔습니다. 베이징 본사 초청, 청두 제2 공장 견학, 5성급 호텔 만찬. 리웨이 단장은 만날 때마다 말했습니다. 수산토 차관, 우리는 고객이 아니라 형제를 원합니다. 듣기 좋은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솔직히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중국산 전투기는 가격이 미국의 절반이었고 기술 이전 조건도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었으니까요. 계산이 너무 명확했습니다. 그런데 3월 14일 뭔가 달랐습니다. 6개월간 웃으며 형제를 외치던 리웨이의 얼굴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만찬도 없었습니다. 악수도 짧았습니다. 그는 자리에 앉자마자 서류를 꺼냈고 단 한 문장으로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제안입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6개월간 형제 타령을 하더니 이제 최후 통첩인가. 브리핑은 30분이었습니다. 제20 48대 38억 달러. 계약금 30% 선납, 잔금은 5년 분할. 표면적으로는 나쁜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서류를 넘기다 멈칫했습니다. 기술 이전 항목이었습니다. 6개월 전 분명히 테이블에 있던 기술 이전 조항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기술 이전 조건은요? 리웨이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번 계약엔 포함되지 않습니다.
추후 협의 사항입니다. 추협의.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32년 경력으로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영원히 안 준다는 뜻입니다. 저는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72시간 안에 결정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리웨이는 금태 안경을 고쳤으며 대답했습니다. 말레이시아와 동시에 협상 중입니다. 저희 물량에 한계가 있어서요. 그러면서 덧붙였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차피 인도네시아 입장에서 다른 선택지가 많지 않지 않습니까? 어차피 갈 데 없잖아요.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형제라고 부르던 사람이 6개월 만에 꺼낸 말이 고작 그것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악수를 나눌 때 리웨이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차관님, 현명한 결정을 하실 거라 믿습니다.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그 웃음을 보면서 처음으로 불쾌함을 느꼈습니다. 6개월간 단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감정이었습니다.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그 웃음은 처음부터 계산된 웃음이었다는 걸. 형제라는 말도 파트너라는 말도 전부 그 계산의 일부였다는 걸. 6개월간 공들인 건 관계를 쌓은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다른 선택을 하지 못하도록 판을 짜는데 쓴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악수를 하면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6개월 동안 호구였구나. 대표단이 엘리베이터에 오르는 걸 보며 저는 비서에게 말했습니다. 오후 일정 다 취소해. 혼자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72시간. 지금 당장 다른 선택지를 찾아야 했습니다. 미국은 어떤가? 러시아는, 유럽은 머릿속으로 빠르게 계산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하나도 72시간 안에 답이 나올 카드가 없었습니다.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바로 그때 테이블 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플러스 82, 한국. 저는 3초간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받았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 3초가 인도네시아 공군의 역사를 바꿨습니다. 72시간. 저는 회의실 화이트보드에 숫자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세 글자를 더 썼습니다. 대안은. 머릿속으로 빠르게 돌렸습니다. 미국, 러시아, 프랑스, 스웨덴. 32년간 쌓아온 인맥과 데이터가 총동원됐습니다. 겉으로 보면 선택지가 많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전투기 도입은 단순한 쇼핑이 아닙니다. 정치가 있고 동맹이 있고 뒷거래가 있습니다. 72시간 안에 새로운 판을 짠다는 건 32년 경력에 저도 해본 적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해야 했습니다. 저는 비서에게 말했습니다. 워싱턴 연결해줘. 지금 당장. 미국은 30분 만에 답이 왔습니다. 빠른 답변이었지만 내용은 예상대로였습니다. F-35 공급은 현재 대기 리스트가 7년입니다. F-16V는 가능하지만 의회 승인 절차가 필요하고 최소 18개월. 담당 국무부 관리 톰 해리스는 친절했습니다. 전화 내내 훌륭한 파트너십을 강조했고 인도네시아의 안보를 미국은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친절한 말로 포장된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지금 당장은 어렵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으며 생각했습니다. 미국은 늘 그랬습니다. 필요할 때 찾으면 절차를 내밀고 절차가 끝나면 조건을 내밉니다. 동남아에서 중국 세력이 커질 때는 인도네시아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정작 인도네시아가 필요할 때는 의회 승인 18개월을 내밉니다. 인도네시아는 그들에게 우선순위가 아니었습니다. 한 번도 아니었고 지금도 아니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72시간 중 4시간이 지나 있었습니다. 러시아는 더 빨리 무너졌습니다. Su-35 협상은 사실 2년 전부터 진행 중이었습니다. 가격도 나쁘지 않았고 러시아 측은 언제나 열성적이었습니다. 알고 보면 러시아 전투기는 인도네시아와 오랜 인연이 있습니다. 우리 공군은 이미 Su-27, Su-30을 오래 운용해 왔습니다. 정비 인력도 있고 부품 수급 루트도 익숙합니다. 그래서 Su-35는 현실적인 카드였습니다. 그런데 2022년 이후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미국의 CAATSA 제재, 러시아산 무기를 구매하면 인도네시아가 미국의 세컨더리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경고가 워싱턴에서 공식적으로 날아온 상태였습니다. 실제로 인도가 S-400을 구매했다가 미국과 갈등을 빚은 전례가 있었습니다. 인도는 버틸 수 있었습니다. 인도는 강대국이니까요. 인도네시아는 달랐습니다.
러시아 측 담당자 빅토르는 전화해서 말했습니다. 수산토, 우리는 준비됐어. 문제는 미국이야.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맞는 말이라고 해서 해결이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Su-35는 테이블에서 치워야 했습니다. 68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프랑스 라팔은 어떤가? 저는 파리 주재 무관에게 연락했습니다. 라팔은 성능이 검증된 전투기입니다. 이집트, 인도, 그리스, 크로아티아가 샀습니다. 가격은 비쌌지만 불가능한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 측 답변을 들으며 저는 이 말을 짚었습니다. 협상 시작부터 계약까지 최소 24개월, 기술 이전 조건은 별도 협의, 현지 생산 비율은 협상 가능하지만 보장 없음. 무엇보다 프랑스는 이미 말레이시아와 라팔 협상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리웨이가 말레이시아를 언급한 게 단순한 엄포가 아니었구나. 프랑스도 두 나라를 동시에 보고 있었던 겁니다. 말레이시아가 라팔로 가면 인도네시아는 동남아 공군력 균형에서 완전히 뒤처지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다고 프랑스와 24개월 협상을 시작하면 지금 당장 중국과의 72시간은 어떻게 합니까?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60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스웨덴 그리펜도 검토했습니다. 가격은 합리적이었고 스웨덴은 정치적 부담이 없었습니다. 브라질, 체코, 남아공이 운용 중인 검증된 기체였고 유지비도 낮았습니다. 하지만 그리펜의 엔진은 미국제 GE 엔진이었습니다. 미국의 수출 허가 없이는 제3국 이전이 불가능합니다. 스웨덴 측 담당자도 솔직했습니다. 우리도 미국 눈치를 봐야 합니다. 결국 다시 미국 문제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화이트보드를 바라봤습니다. 미국 의회 승인 18개월, 러시아 제재 리스크, 프랑스 24개월 협상, 스웨덴 미국 허가 필요. 모든 선택지 앞에 벽이 있었습니다. 그 벽의 이름은 전부 시간이었습니다. 72시간이라는 시간. 저는 처음으로 중국의 전략이 얼마나 정교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인도네시아에게 72시간 안에 쓸 수 있는 카드가 없다는 걸. 그래서 6개월간 형제를 외치며 공을 들인 거였습니다. 우리가 다른 선택을 할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 마지막에 72시간을 들이민 겁니다. 저는 속이 쓰렸습니다. 밤 11시였습니다. 저는 혼자 사무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비서도 돌려보냈고 경호원도 복도에 세워뒀습니다. 책상 위엔 식어버린 커피와 메모지 3장, 지워진 이름들, 미국, 러시아, 프랑스, 스웨덴, 전부 줄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남은 시간 50시간. 창밖 자카르타는 여전히 불빛으로 가득했지만 저는 그 빛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으로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어떤 건지 알 것 같았습니다. 32년간 저는 항상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숫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숫자가 전부 저를 배신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중국이 맞는 건 아닐까? 어차피 갈 데 없다는 그 말이 사실이 아닐까? 32년간 흔들린 적 없던 제가 그날 밤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그때 책상 위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플러스 82. 아까 낮에 받지 못했던 그 한국 번호였습니다. 저는 이번엔 바로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 목소리는 한국어 억양이 섞인 영어였습니다. 차분하고 낮은 목소리. 차관님, KAI 박준혁입니다.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저는 피곤함을 숨기지 않고 말했습니다. EFE 얘기하러 전화한 겁니까?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했습니다. 네. 그런데 전투기 얘기만은 아닙니다.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전투기 얘기만은 아니라고. 밤 11시에 50시간 카운트다운이 돌아가는 이 상황에 전투기 얘기만은 아니라는 게 무슨 말인가? 저는 자신도 모르게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그 목소리엔 이상하게도 급함이 없었습니다. 조급하거나 영업하는 느낌이 전혀 없었습니다. 32년간 수많은 방산업체 세일즈맨을 만나온 저였지만 그런 목소리는 처음이었습니다. 전투기 얘기만은 아니라고요?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밤 11시에 전화해서 전투기 얘기만은 아니라고 하는 세일즈맨, 32년간 수도 없이 봐온 유형이었습니다. 뭔가 감성적인 이야기로 운을 띄운 다음 계약으로 끌고 가는 수법,
어느 나라 방산업체나 다 쓰는 방식입니다. 저는 짧게 말했습니다. 박 이사님, 저 지금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용건만 말씀해 주시죠. 수화기 넘어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1초, 2초. 그리고 그가 말했습니다. 차관님, 혹시 1950년 한국 전쟁 때 인도네시아가 한국에 쌀을 보낸 거 아십니까? 저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예상했던 말이 아니었습니다. 전혀. 32년 경력에 그런 오프닝으로 전화를 건 방산업체는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사실 저도 그 이야기를 들은 적은 있었습니다. 어릴 때 할아버지에게서 1950년 한국 전쟁이 터지고 인도네시아 정부가 쌀 500톤을 지원했다는 이야기. 당시 인도네시아도 독립한 지 5년밖에 안 된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도 배고픈 나라를 도왔다는 이야기. 어린 저는 별로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쌀 500톤, 전쟁에서 그게 뭐가 된다고 그냥 옛날 이야기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박준혁은 다음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그 쌀을 받은 부대에 계셨습니다. 수화기를 잡은 손에 저도 모르게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게 지금 이 상황과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하지만 이상하게 전화를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박준혁은 다음 날 아침 직접 만나자고 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내키지 않았습니다. 남은 시간은 46시간. KF-22 아직 완전한 실전 배치도 안 된 전투기였습니다. 개발이 진행 중인 물건을 들고 와서 국방 차관을 만나겠다는 발상 자체가 대담하다면 대담한 거였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무례하기도 했습니다. 시간을 낭비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차관님, 저 빈손으로 가지 않겠습니다. 데이터 다 가져가겠습니다. 딱 1시간만 주십시오. 딱 1시간. 저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오전 8시 국방부 3층 소회의실. 전화를 끊고 저는 스스로가 의아했습니다. 왜 승낙했을까? 합리적인 이유가 없었습니다. 아마도 그 목소리 때문이었을 겁니다. 급하지 않은 목소리, 조급하지 않은 사람의 목소리. 다음날 아침 7시 55분 소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박준혁은 제가 예상했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고급 양복도 아니었고 명함을 두 손으로 공손히 내미는 세일즈맨 분위기도 아니었습니다. 반팔 셔츠에 면바지, 노트북 가방 하나, 중국 대표단이 12명이 들어올 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들은 명품 넥타이를 메고 가죽 서류 가방을 들고 보조 인원까지 대동했습니다. 박준혁은 혼자였습니다. 악수를 할 때 손이 거칠었습니다. 사무직 손이 아니었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에 굳은 살이 박혀 있었고 손목에는 오래된 시계 하나.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 사람은 현장 출신이다. 실제로 비행기를 만져본 사람이다.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저도 모르게 자세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32년간 저는 현장 사람을 신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기름때 한 번 안 묻혀본 사람이 만든 브로셔보다 직접 손으로 만 사람의 말이 더 정확하다는 것을. 그는 자리에 앉자마자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려한 프레젠테이션이 아니었습니다. 엑셀 파일이었습니다. 숫자가 빼곡했습니다. 차관님, 저 영업 잘 못합니다. 그냥 숫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속으로 피식했습니다. 숫자로 말한다고 마음에 드는 시작이었습니다. 그가 화면을 돌려 보여줬습니다. KF-21대 제2-20 성능 비교표, 레이더 탐지거리, 최대 속도, 무장 탑재량, 유지 비용, 그리고 기술 이전 조건까지 항목별로 정리돼 있었습니다. 중국이 가져온 47장짜리 브로셔와는 달랐습니다. 브로셔는 좋은 것만 보여줍니다. 이 엑셀은 단점도 적혀 있었습니다. 엔진은 현재 미국과 공동 개발 중이라 완전한 독자 기술이 아니라는 것도. 저는 그 항목을 보면서 오히려 신뢰가 갔습니다. 단점을 감추지 않는 사람. 저는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러다 한 항목에서 멈췄습니다. 기술 이전 범회, 엔진 제외 전 시스템 소스 코드 포함.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게 진짜입니까? 박준혁은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네, 저희는 인도네시아가 20년 뒤에 직접 만들 수 있게 해드리려는 겁니다. 저는 잠시 그를 바라봤습니다. 너무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방산업계에서 너무 좋은 조건은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진짜이거나 함정이거나. 저는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왜입니까? 한국이 왜 그렇게까지 합니까? 기술 이전을 해주면
나중에 한국이 경쟁자를 키우는 꼴 아닙니까? 그가 잠깐 입술을 달싹이더니 말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도 됩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희도 당해봤으니까요. 짧은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에는 설명이 필요 없는 무게가 있었습니다. 한국도 오래전엔 남의 기술로 싸웠던 나라였습니다.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지 않는 게 어떤 의미인지도. 1시간이 지났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숫자가 쌓일수록 질문이 늘었고 질문이 늘수록 답이 구체적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느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팔러 온 게 아니라 보여주러 온 거구나. 뭔가를 숨기거나 부풀리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불리한 질문을 해도 막힘이 없었습니다. 그 차이는 작은 것 같지만 전혀 달랐습니다. 중국 대표단 12명이 30분 동안 한 것보다 이 사람이 혼자 1시간 동안 보여준 것이 훨씬 많았습니다. 회의가 끝날 무렵 박준혁이 노트북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차관님, 한 가지만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직접 보러 와주십시오. 어떤 결정을 하시든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저는 남은 시간을 계산했습니다. 44시간, 한국까지 비행시간 7시간, 돌아오는 7시간, 현지 체류 가능 시간 30시간. 말이 안 되는 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비서에게 전화를 들었습니다. 전용기 준비해줘. 한국 간다.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느낀 건 냄새였습니다. 공항 특유의 기름 냄새와 습한 공기, 자카르타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이상한 생각을 했습니다. 비슷한 냄새가 나는 나라구나. 쓸데없는 생각이었습니다. 남은 시간은 37시간이었습니다. 37시간 안에 한국을 보고 결정을 내리고 자카르타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박준혁이 공항에 나와 있었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반팔 셔츠였습니다. 옷을 갈아입지 않은 건지 아니면 원래 그런 사람인지 차로 이동하는 2시간 내내 그는 말이 없었습니다. 설명하거나 설득하려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한국의 풍경이 흘러갔습니다. 논과 산과 고속도로, 봄이 막 시작된 3월이었고 논둑에는 아직 잔설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오히려 마음에 들었습니다. 말이 많은 사람은 대부분 보여줄 게 없는 사람입니다. 침묵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에 자신이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가 정말 뭔가를 갖고 있는 건지 아닌지 37시간 안에 알게 될 것이었습니다. KAI 사천 공장에 도착했을 때 저는 잠깐 멈칫했습니다. 외관이 생각보다 소박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낡아 보였습니다. 6개월 전 중국 청두 J-20 공장을 방문했을 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청두는 달랐습니다. 건물 입구부터 위압감이 있었고 중국 국기와 회사 로고가 대형 현수막으로 걸려 있었습니다. 안내 직원만 10명이었고 로비에는 J-20 축소 모형이 유리관 안에 전시돼 있었습니다. 바닥은 대리석이었고 회의실에는 프리미엄 커피가 준비돼 있었습니다. 여기는 달랐습니다. 간판은 낡았고 주차장 아스팔트는 군데군데 갈라져 있었습니다. 입구에서 저를 맞은 사람은 안내 직원이 아니라 작업복을 입은 기술자였습니다. 저는 솔직히 불안했습니다. 38억 달러 계약을 논하러 온 나라의 공장이 이래도 되는 건가? 하지만 다음 순간 저는 그 생각이 틀렸다는 걸 알았습니다. 경납고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KF-21 시제기 6호가 눈앞에 있었습니다. 사진으로 수십 번 봤던 기체였습니다. 그런데 실물은 달랐습니다. 날렵했습니다. 기체 표면의 마감 처리가 예상보다 훨씬 정밀했습니다. 도색 하나, 패널 하나가 허투루 된 곳이 없었습니다. 저는 조종사 출신입니다. 비행기를 보면 압니다. 공들여 만든 물건인지 대충 만든 물건인지. 숙련된 조종사는 기체 앞에 서는 것만으로도 그걸 느낍니다. 이 기체는 진지하게 만든 물건이었습니다. 옆에 서 있던 기술자가 말했습니다. 직접 만져보셔도 됩니다. 저는 손을 뻗어 기체 표면을 짚었습니다. 차갑고 매끄러웠습니다. 기술자가 덧붙였습니다. 이 패널 하나 만드는데 72시간 걸립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72시간. 이상하게 그 숫자가 귀에 걸렸습니다. 내가 가진 시간과 똑같은 숫자였습니다. 패널 하나를 만드는데 쓰는 시간과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데 주어진 시간이 같았습니다. 박준혁이 말했습니다.
타보시겠습니까? 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헬멧을 받아들었습니다. 조종석에 앉는 순간 몸이 기억했습니다. 32년 전 처음 조종석에 앉던 그날의 긴장감. 계기판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배치가 직관적이었습니다. 불필요한 버튼이 없었습니다. 조종사가 실제로 쓰는 것들만 손 닿는 곳에 있었습니다. 한국어와 영어가 혼용된 표시, 그리고 놀랍게도 인도네시아어 옵션이 이미 탑재돼 있었습니다. 저는 박준혁을 돌아봤습니다. 인도네시아어가 왜 들어가 있습니까? 그가 답했습니다. 6개월 전부터 준비했습니다. 저는 그 말의 무게를 잠시 생각했습니다. 중국이 6개월간 만찬과 로비를 준비할 때 한국은 계기판에 인도네시아어를 넣고 있었던 겁니다. 어느 쪽이 진짜 준비를 한 건지 조종석에 앉아서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조종석에서 내려온 뒤 오후에는 실제 비행 테스트 데이터를 검토했습니다. 레이더 탐지거리 240km, 최대 속도 마하 1.8, 동시교환 가능 표적수 10개, 숫자는 J20과 비슷하거나 일부 항목에서 앞섰습니다. 중국이 가져온 브로셔 숫자와 비교하면 어디서도 밀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를 진짜 놀라게 한 건 성능 수치가 아니었습니다. 정비 데이터였습니다. 출격 준비 시간 평균 28분, 부품 교체 주기 명세서, 고장 유형별 현장 조치 매뉴얼, 그리고 인도네시아 현지 정비 인력 양성 계획서 이미 작성돼 있었습니다. 페이지가 47페이지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넘기다 한 페이지에서 멈췄습니다. 인도네시아 현지 공자입 일정표, 착공 예정 2026년, 완공 예정 2029년. 저는 물었습니다. 이게 계약 전에 이미 준비됐다는 겁니까? 박준혁이 말했습니다. 계약이 되면 이렇게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계약이 되면 이미 준비된 걸 그냥 실행하는 겁니다. 저는 서류를 덮었습니다.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차관입니다. 감독만으로 38억 달러짜리 계약을 결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냉정하게 따졌습니다. KF-21은 아직 완전 양산 체제가 아니었습니다. 2024년 기준 시제기 단계였고 납기가 지연될 리스크가 있었습니다. 실전 경험이 없는 전투기였습니다. 전쟁에서 한 번도 써보지 않은 무기를 나라의 방공망으로 쓴다는 건 도박입니다. F-16은 수십 년의 실전 기록이 있습니다. Su-30도 마찬가지입니다. KF-21에는 그게 없었습니다. 저는 박준혁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전쟁이 나면 이 비행기가 버텨줍니까? 그가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차관님, 전쟁이 나기 전에 전쟁이 안 나게 하는 게 전투기 아닙니까? 적이 함부로 못 들어오게 하는 억제력, 그게 KF-21이 목표로 하는 겁니다.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박준혁이 말했습니다. 차관님, 한 가지 더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그가 데려간 곳은 공장 한편에 작은 자료실이었습니다. 화려한 전시관이 아니었습니다. 형광등 빛이 노랗게 바랜 좁은 방이었습니다. 낡은 책상 위에 두꺼운 파일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표지엔 한국어로 뭔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읽지 못했습니다. 박준혁이 천천히 번역해 줬습니다. 인도네시아 지원 기록 1950년. 저는 그 자리에서 굳었습니다. 심장이 한 박자 늦게 뛰는 것 같았습니다. 파일을 집어드는 손이 무거웠습니다. 파일 안에는 당시 인도네시아가 보낸 쌀 500톤의 수령 확인서, 각 부대별 배급 기록, 그리고 당시 인도네시아 정부에 보낸 감사 서한이 있었습니다. 70년 전 서류였습니다. 누렇게 변색된 종이였지만 글씨는 선명했습니다. 저는 한 장 한 장 천천히 넘겼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거기에 사진 한 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두 남자가 어깨동무를 하고 웃고 있었습니다. 한 명은 인도네시아 군복, 한 명은 한국 군복. 저는 사진 속 인도네시아 군인의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숨이 멎었습니다. 사진 속 인도네시아 군인의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젊었습니다. 25쯤 됐을까. 카키색 군복에 베레모를 쓰고 한국 군인의 어깨에 팔을 두른 채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알고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아버지 서재 책상 위에 놓여있던 사진. 어릴 때부터 수백 번은 봤던 그 얼굴. 할아버지였습니다. 저는 손가락이 굳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진을 들고 있던 손이 떨렸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뇌가 눈앞의 사실을 받아들이는데 몇 초가 걸렸습니다. 자카르타 국방부에서 시작된 72시간이 한국 전투기 공장에서 70년 전 할아버지 사진으로 끝날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박준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른쪽이 저희 할아버지입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봤습니다. 그는 웃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회의실도 아니었고 경납고도 아니었습니다. 노란 형광등 빛이 드리운 낯익은 자료실이었습니다. 그 공간이 갑자기 다른 차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는 것을 저는 그때 처음으로 믿었습니다. 32년간 숫자만 믿어온 사람이 형광등 불빛 아래서 처음으로 숫자가 아닌 것을 믿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사진을 내려놓고 파일 앞장으로 돌아갔습니다. 거기엔 당시 상황을 기록한 문서가 있었습니다. 1950년 11월 한국전쟁이 가장 치열했던 시기, 중국군이 참전하면서 유엔군이 북쪽에서 밀려 내려오던 때였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유엔 한국재건위원단을 통해 쌀 500톤을 지원했습니다. 독립한 지 5년밖에 안 된 가난한 나라가 자기네 국민도 배고픈 시절에 먼 나라의 전쟁터에 쌀을 보냈습니다. 아무 조건도 없었습니다. 돌려받을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냥 배고픈 사람이 있으니까 보낸 거였습니다. 그 쌀은 낙동강 전선 일대의 부대에 배급됐습니다. 박준혁의 할아버지 박성철 일병이 소속된 부대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기록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1950년 12월 17일 인도네시아 정부 지원 쌀 수령, 3일간 제대로 된 식사 불가 상태에서 첫 급식, 3일간 굶은 병사들에게 온 쌀이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2번, 3번 읽었습니다. 3일간 굶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쌀을 먹었다. 그 한 끼가 없었다면 박성철 일병은 어떻게 됐을까? 박준혁은 어떻게 됐을까?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은 박준혁이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살아 돌아오셨습니다. 그 쌀을 드시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박준혁이 파일을 한 장 더 넘겼습니다. 사진 아래 붙어 있던 쪽지 하나, 손으로 쓴 글씨였습니다. 한국어였습니다. 그가 천천히 읽어줬습니다. 이 사람은 내 목숨을 구해준 나라에서 왔다. 이름은 수디르만, 인도네시아 연락장교. 1950년 12월 3일 부산에서 찍은 사진. 수디르만. 저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눈을 감았습니다. 할아버지 이름이었습니다. 수디르만 위자야. 저는 어릴 때 할아버지에게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한국에 가신 적 있어요? 할아버지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으셨습니다. 아주 추운 나라야. 근데 사람들이 따뜻했어. 밥 한 끼가 사람을 살리기도 한다는 걸 거기서 배웠어. 저는 그 말을 어린 마음에 그냥 흘려들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그 말로 얼마나 많은 것을 담아두고 계셨는지 저는 몰랐습니다. 할아버지는 2019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더 여쭤볼 기회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지금도 후회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에게 이런 말씀을 남기셨다고 합니다. 언젠가 한국에서 연락이 올 거야. 꼭 만나봐라. 아버지는 그 말을 저한테 전해줬습니다. 저는 그때도 흘려들었습니다. 그 말이 이 순간을 가리키고 있었다는 걸 모른 채. 저는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32년 군 생활 동안 저는 울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전우가 사고로 죽었을 때도, 아버지 장례식장에서도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게 군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감정을 내보이는 건 약함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날 낡은 자료실에서 70년 전 흑백 사진 한 장 앞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막으려 해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창피하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창피함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박준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물 한 컵을 조용히 책상에 올려놓고 뒤로 물러서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 배려가 고마웠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할아버지의 젊은 얼굴을, 그 옆에서 웃고 있는 박성철 일병의 얼굴을. 두 사람 모두 25쯤이었을 겁니다. 전쟁 한가운데서 그래도 웃고 있었습니다. 배고프고 추웠을 텐데, 무서웠을 텐데 그래도 웃었습니다. 저는 그 웃음이 70년을 넘어 여기까지 왔다는 걸 알았습니다. 마음을 추스르고 저는 물었습니다. 이걸 언제 알았습니까? 박준혁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3년 전입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 사진을 저한테 주셨습니다.
인도네시아 연락 장교 수디르만이라고만 하셨습니다. 밥 한 끼 나눠준 사람이라고. 그 사람 덕분에 내가 살았다고.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그가 계속했습니다. 제가 KAI에서 인도네시아 사업을 맡게 됐을 때 혹시 싶어서 찾아봤습니다. 수디르만 위자야, 1950년 인도네시아 공군 연락 장교.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손자가 현재 인도네시아 공군 차관이라는 것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 사람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겁니다. 제 이름을 봤을 때부터 계약을 따내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주신 숙제를 완성하러 온 거였습니다. 그 숙제가 우연히 38억 달짜리 전투기 계약과 겹쳤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나한테 처음 전화했을 때 계약 성사될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그가 웃었습니다. 처음 웃는 걸 봤습니다.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근데 만나야 한다고는 생각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은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사천의 밤하늘에 별이 몇 개 보였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1950년 부산의 하늘도 이랬을까? 추운 겨울, 전쟁 한가운데 굶주린 병사들과 쌀 한 포대. 그게 전부였습니다. 계약도 없었고 조건도 없었고 기대도 없었습니다. 그냥 배고픈 사람에게 밥을 준 거였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돌려받을 생각 없이. 그 밥이 한 사람을 살렸고, 그 사람이 자식을 낳았고, 그 자식이 비행기를 만들었고, 그 비행기를 팔러 온 손자가 지금 나와 이 자료실에 있습니다. 저는 72시간이라는 숫자를 처음 들었을 때부터 조급했습니다. 시간이 없다고, 서둘러야 한다고. 그런데 이 인연은 72시간이 아니라 70년짜리 인연이었습니다. 이미 70년 전에 시작된 답이 지금 여기 있었던 겁니다. 아버지가 늘 하시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무기는 쇠붙이가 아니야. 만든 사람의 마음이 들어가는 거야. 그 말이 이제야 완전히 이해됐습니다. 마음이 들어간 쌀 500톤, 마음이 들어간 전투기. 다른 것 같지만 같은 것이었습니다. 70년 전 그 마음이 지금 이 비행기 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박준혁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가 잠깐 멈칫하다 악수를 받았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덕분에 지금 제가 있습니다. 그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저도 참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이 그 낡은 자료실에서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70년 전 부산에서 어깨동무를 하고 웃던 두 청년처럼. 그들이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자신들의 만남이 70년 뒤 손자들을 이 자리에 세울 거라는 것을. 선한 일 하나가 70년을 건너 돌아온다는 것을. 저는 그날 밤 오래 생각했습니다. 72시간 동안 저는 숫자와 싸웠습니다. 레이더 탐지거리, 계약 금액, 납기 일정. 그런데 결국 제 마음을 움직인 건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70년 전 쌀 한 포대였습니다. 그리고 그 쌀을 받고 살아남은 한 병사의 손자가 지금 제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확신했습니다. 숫자가 아닌 다른 이유로 이 나라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아버지 말이 맞았습니다. 무기는 쇠붙이가 아닙니다. 만든 사람의 마음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70년 전부터 이미 여기 있었습니다. 자카르타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남은 시간 22시간. 창밖은 칠흑 같은 밤이었고 기내는 조용했습니다. 수행원들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혼자 좌석등을 켜놓고 메모지에 숫자를 적었습니다. KF-21 계약 금액 38억 달러. 제2-20 계약 금액 38억 달러. 숫자는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숫자 뒤에 있는 것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중국은 38억 달러를 받고 전투기만 줬습니다. 기술 이전은 없었고 현지 공장도 없었고 20년 뒤 인도네시아가 스스로 만들 수 있게 해주겠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냥 사가라는 거였습니다. 고객으로 남으라는 거였습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38억 달러를 받고 전투기와 기술 이전, 현지 공장, 인력 양성, 그리고 70년의 마음을 줬습니다. 저는 메모지를 접었습니다. 더 이상 계산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답은 나와 있었습니다. 7시간의 비행 내낸 그 답을 어떻게 대통령에게 설명할지만 생각했습니다. 문제는 저 혼자 결정할 수 없다는 거였습니다. 38억 달러는 인도네시아 국방 예산의 23%였습니다. 대통령 제가 없이는 불가능한 규모였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을 설득하려면
숫자가 필요했습니다. 감동 이야기만으로는 안 됩니다. 저는 다시 메모지를 펼쳤습니다. KF-11의 기술 이전 범위, 현지 공장 고용 창출 효과 약 3,200명, 2029년 완공 시 인도네시아 자체의 정비 가능 비율 74%, 20년 후 추정 자체 개발 역량, 숫자들을 늘어놓으니 그림이 나왔습니다. 이건 전투기 구매가 아니었습니다. 인도네시아 방산산업 전체의 씨앗을 사는 거였습니다. 한국이 1970년대에 그랬던 것처럼 아무것도 없던 나라가 기술을 들여오고 사람을 키우고 결국 스스로 만들기 시작했던 것처럼 인도네시아도 그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비서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오전 8시 대통령 독대 요청 긴급. 자카르타에 내린 건 새벽 4시였습니다. 집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국방부 집무실로 바로 갔습니다. 샤워도 못하고 옷도 못 갈아입고 아침 7시까지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피곤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 보고서 한 장이 인도네시아 공군의 향후 40년을 결정한다는 걸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보고서를 쓰면서 저는 32년 경력을 총동원했습니다. 숫자는 완벽하게 갖췄습니다. 기술 이전 세부 조건, 현지 공장 투자 회수 기간 분석, 경쟁국 대비 성능 비교표. 그런데 보고서를 다 쓰고 마지막 페이지를 보는데 숫자들이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뭔가 빠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잠깐 생각하다 보고서 마지막 줄에 이렇게 썼습니다. KF-11은 전투기가 아닙니다. 자주 국방으로 가는 첫 번째 계단입니다. 그리고 서명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선 건 오전 8시 17분이었습니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말했습니다. 수산토, 못짠 얼굴이군.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카카, 22시간 안에 결정을 내리셔야 합니다. 그가 손짓으로 앉으라고 했습니다. 저는 앉지 않았습니다. 서서 보고했습니다. 20분 동안 숫자부터 시작했습니다. 기술 이전 범위, 현지 공장 고용 효과, 20년 후 자체 개발 역량. 대통령은 중간에 2번 질문했습니다. 납기 리스크와 미국 반응. 저는 준비한 답을 드렸습니다. 납기는 계약서에 페널티 조항을 넣었습니다. 미국은 KF-21이 미국산 부품을 쓰기 때문에 오히려 환영할 겁니다. 대통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보고 마지막에 저는 1950년 쌀 500톤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숫자 보고가 끝나고 난 뒤였습니다. 대통령은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집무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계 추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대통령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수산토, 자네 평생 숫자로만 결정해온 사람 아닌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엔 숫자 외에 이유가 있는 건가?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카카, 숫자도 됩니다. 그런데 이번엔 숫자보다 더 확실한 이유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물었습니다. 그게 뭔가? 저는 주머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박준혁이 복사해준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내내 품고 있던 사진이었습니다. 70년 전 우리가 심은 씨앗입니다. 이제 거둘 때가 됐습니다. 대통령은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10초가 1분처럼 느껴졌습니다. 대통령이 고개를 들었을 때 그의 눈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차관 보고를 받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대통령이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짧게 말했습니다. 진행하게 2글자였습니다. 저는 그 2글자가 어떤 의미인지 알았습니다. 인도네시아 공군 역사가 바뀌는 2글자였습니다. 동시에 72시간 전 리웨이가 그토록 자신만만하게 내밀었던 최후 통첩이 휴지 조각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집무실을 나오면서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8시 51분, 중국이 제시한 72시간 데드라인까지 남은 시간 11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바로 박준혁에게 전화했습니다. 수화기를 집어들었을 때 손이 떨렸습니다. 아까와는 다른 떨림이었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확신의 떨림이었습니다. 박 이사님, 진행합시다. 수화기 넘어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박준혁이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차관님.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한마디를 더 했습니다. 할아버지들이 잘하셨습니다. 그가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72시간의 카운트다운이 끝났습니다.
아니, 정확하게는 70년의 카운트다운이 끝난 거였습니다. 계약 발표는 2024년 4월 3일에 났습니다. 인도네시아와 한국 항공우주산업 간 KF-2140N대 38억 달러 규모의 공식 계약, 자카르타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열린 발표였습니다. 저는 단상 위에 서 있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쏟아졌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빗발쳤습니다. 왜 중국 J-20을 거절했냐고. 왜 실전 배치도 안 된 전투기를 골랐냐고. 저는 마이크 앞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강대국은 고객을 원했습니다. 한국은 친구를 원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다음 날 그 문장은 인도네시아 모든 신문 1면에 실렸습니다. 파급은 예상보다 빠르게 왔습니다. 계약 발표 2주 뒤 말레이시아 국방부가 KAI에 공식 미팅을 요청했습니다. 한 달 뒤 필리핀이 뒤를 이었습니다. 3개월 안에 동남아 6개국이 KF-21 도입 검토를 공식화했습니다. 방산 전문지들은 이 현상을 두고 동남아 도미노라고 불렀습니다. 리웨이는 어떻게 됐을까요? 소문에 의하면 베이징으로 불려갔다고 합니다. 72시간 작전이 실패로 돌아간 것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는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 소문을 듣고 아무 감정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저 일이 그렇게 됐을 뿐이었습니다. 그해 여름, 저는 딸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23살, 공군 소위로 막 임관한 딸이었습니다. 아빠, 저 한국에 가도 돼요. 저는 무슨 말인지 바로 알았습니다. KAI와의 계약 조건에는 인도네시아 조종사 훈련 프로그램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1기 훈련생 12명 중 제 딸이 선발됐습니다. 저는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가거라.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1950년 부산에서 박성철 일병과 어깨동무를 하고 찍은 그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손녀가 그 나라에 가서 비행기를 배웁니다. 인연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즘 방산 뉴스를 보면 늘 숫자 얘기입니다. 몇 조짜리 계약, 몇 개국 수출, 세계의 몇 위 방산 강국. 숫자가 나쁜 건 아닙니다. 저도 32년간 숫자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숫자들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950년 아무 조건 없이 쌀을 보낸 나라, 그 마음이 70년 뒤에 전투기가 됐습니다. 진심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딘가에 쌓이고 시간이 지나면 돌아옵니다. 때로는 70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돌아옵니다. 저는 그것을 이 72시간 동안 몸으로 배웠습니다. 계산기로는 절대 나오지 않는 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이 지금 인도네시아 하늘을 지키고 있습니다. 올해 초 박준혁에게서 사진 한 장이 왔습니다. 카카오톡으로 보내온 사진이었습니다. 사천 훈련장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제 딸 수산드라가 KF-21 앞에 서 있었습니다. 비행복을 입고 헬멧을 옆구리에 끼고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박준혁이 서 있었습니다. 어깨 동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받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한참 동안 화면을 끄지 못했습니다. 70년 전 흑백 사진과 겹쳐 보였습니다. 할아버지와 박성철 일병이 어깨 동무를 하고 웃던 그 사진. 세대가 달라졌고 나라가 달라졌고 흑백이 컬러가 됐습니다. 하지만 어깨 동무는 같았습니다. 웃음도 같았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인연은 끊기지 않는다는 걸. 사람이 사람에게 진심으로 손을 내밀면 그 손은 어떤 식으로든 돌아온다는 걸. 저는 그 사진을 출력해서 아버지 서재에 걸었습니다. 할아버지 사진 바로 옆에 두 장의 사진이 나란히 걸렸습니다. 1950년과 2024년, 흑백과 컬러, 전쟁과 평화, 쌀과 전투기. 달라 보이지만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손을 내밀었던 이야기. 그리고 그 손이 70년을 건너 돌아온 이야기. 아버지가 생전에 하셨던 말이 이제 완전히 이해됩니다. 무기는 쇠붙이가 아니야. 만든 사람 마음에 마음이 들어가는 거야.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주는 사람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70년 전 쌀을 보낸 사람들의 마음이 지금 이 전투기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도네시아 공군 차관 수산토 위자야의 이야기였습니다. 72시간의 결단, 그리고 70년의 인연. 강대국은 고객을 원했지만 한국은 친구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친구를 원한 나라가 이겼습니다. 감사합니다.